무능한 시어머니 주제에 감히 의사 며느리의 손바닥이 70대 시어머니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충격에 바닥에 넘어진 시어머니를 아들은 외면했고 사돈들은 비웃었죠. 그날 밤 굴욕에 잠 못 이루던 시어머니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그리고 2년 후 왜 그 오만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70세에 시작된 이 놀라운 반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시어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니어 사연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이정선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죠. 아들 동욱 부부가 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이정선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 한편 작은 방에서 나왔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네. 이정선은 작게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20회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정갈하게 깎는 것이 이정선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7시 며느리 한소연이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소연의 모습은 의사다운 단정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늦으면 안 돼요. 아침 준비 빨리 해주세요. 소연이 찬물을 마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던지는 명령 같은 말이었어요. 알았다. 이정선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평생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의 아내에게는 하녀 취급을 받는 신세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 아들 동욱이 나타났어요. 4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이정선에게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 못 주무셨어요? 동욱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시계를 보며 재촉하자 동욱의 시선은 금세 아내에게로 향했어요. 여보, 오늘 중요한 수술 있다고 했잖아. 빨리 먹어. 아, 맞다. 동욱은 서둘러 밥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이정선은 조용히 국그릇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20회 전만 해도 이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냉랭한 기계음만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소연의 친정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돈들이었어요. 소연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이름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권위를 등에 업고 늘 거들먹거렸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소연의 어머니가 이정선을 보며 겉으로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셨군요. 이정선이 담담하게 말하자 소연의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사위는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있어요. 그렇군요. 역시 우리 딸 덕분에 동욱이도 좋은 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지요. 소연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정선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을 명문대까지 보낸 것은 자신의 희생이었는데 모든 공은 며느리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사돈께서는 참 복이 많으시네요. 딸 같은 며느리를 얻으셔서 말입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비꼰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속의 숨은 뜻을 이정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가난한 시댁에서 부유한 며느리를 얻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의 승진 파티가 열렸습니다. 내과 과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한다며 양가 부모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이정선은 새벽부터 요리 준비를 하며 손님 맞이에 분주했습니다. 어머니, 와인 안주 준비는 끝났어요? 소연이 드레스를 입고 나와 물었습니다. 마치 파티를 준비하는 직원에게 묻는 것 같은 어조였어요. 거의 다 됐다. 이정선은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를 마무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온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도착하자 거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우아하게 와인을 따르며 승진 소감을 말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이정선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빈 접시를 치우고 새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인 잔을 옮기던 이정선의 손이 살짝 미끄러졌어요.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정선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머니, 소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소연이 이정선에게 성큼 다가왔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세요? 손님들 앞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정선은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리할게.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소연이 이정선의 팔을 잡아 끌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실 한복판으로 끌려온 이정선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결혼할 때 집 한 채도 제대로 못해준 시어머니가 이 집에서 감히 주인 행세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돈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소연아. 동욱이 작은 목소리로 아내를 말렸지만 소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시는군요. 소연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찰싹? 소연의 손바닥이 이정선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이정선은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귀가 멍멍했어요.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이정선은 바닥에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정선의 마음속에 차가운 다짐이 새겨졌습니다. 이 굴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8시, 이정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밥을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 잠들어 있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어젯밤 뺨을 맞은 자리가 아직도 얼얼했지만 이정선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정선은 작게 중얼거리며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는 낡은 상자를 열었어요.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정리했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정선은 처음 보는 낡은 서류철을 발견했어요. 겉표지에는 세무사 최 실장에게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정선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간단한 편지와 함께 세무사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에는 가장 어려울 때 이 사람을 찾아가라는 남편의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선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제의 굴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솟아났어요. 세무사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이정선이 접수처에서 최 실장을 찾는다고 말하자 직원이 곧바로 안내해 주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정선 여사님이시죠? 최 실장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이정선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며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혹시 남편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정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20년 넘게 고인분의 재산 관리를 맡아왔거든요. 최 실장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정선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고인분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 모든 것을 전해달라고요. 최 실장이 서류철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이정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고향 외곽에 있는 임야 토지입니다. 고인분께서 조금씩 사모으셨어요. 최 실장이 지도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넓은 땅이 이정선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는 산골짜기였는데 최근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신도시요? 네, 땅값이 100배 이상 뛰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최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통주 회사 송림의 주식 증서였어요. 고인분께서 이 회사 지분 51%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모두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정선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던 자신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니요. 전체 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90억 원 정도입니다. 최 실장의 말에 이정선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이정선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소박하게 살면서도 아내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해두었던 남편이 고마웠어요. 한편 서울의 집에서는 소연이 시어머니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디 가셨지? 소연이 동욱에게 물었어요. 글쎄, 아침부터 안 보이네. 동욱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푼돈이나 챙겨서 도망갔나? 어제 내가 좀 심하게 했나? 소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동욱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없는 집안이 얼마나 삭막한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이제 집안일은 누가 해? 동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 해야지. 난 병원 일로 바빠. 소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부부 사이의 공기가 한층 더 냉랭해졌습니다. 이정선은 최 실장의 소개로 변호사 김민준을 만났어요. 30대 후반의 김 변호사는 부동산과 기업법의 전문가였습니다. 토지 권리 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지분도 정리해야 하고요. 김민준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거주지도 마련하시는 게 좋겠어요.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는 어떠신지? 부산이요? 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면 환경부터 바꾸는 게 좋습니다. 김민준의 조언에 이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의 굴욕스러운 기억들을 모두 떨쳐내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땅만 팔지 마세요. 송림 회사를 직접 경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요? 70이 넘은 나이에?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김민준의 말에 이정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무능하다고 멸시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해보겠어요.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병원에서 큰 문제에 직면했어요. 환자 진료 기록을 조작하려다가 동료 의사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한 과장님,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 은폐 시도 아닙니까? 동료 의사가 따지듯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잠깐 실수한 거라고. 소연이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정선은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동욱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몫을 찾았다. 나를 찾지 마라.
동욱이 문자를 받고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정선의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어요. 엄마, 어디로 가신 거지? 동욱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선은 이미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정선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정선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층 아파트에 도착한 이정선은 창밖으로 펼쳐진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70년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정선은 작게 중얼거리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사흘 후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송림회사 본사를 찾았어요. 경상도 지역의 작은 전통주 회사였지만 역사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러주세요. 이정선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20여 명의 직원들은 새로운 대주주가 70대 할머니라는 사실에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회장 이정선입니다. 이정선이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이 회사를 직접 경영할 생각입니다. 송림을 명실상부한 전통 문화그룹으로 키우겠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느슨한 경영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이정선은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젊은 마케팅 전문가 박서준을 팀장으로, 재무 전문가 윤채원을 이사로 영입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젊은 감각으로 완전히 바꿔야 해요. 박서준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재정 구조부터 투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채원도 의욕을 보였어요. 다음 주 이정선은 직접 제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40년 경력의 양조장인 김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맞았어요.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장인의 손맛이 회사의 핵심 아닙니까? 당연히 와야죠. 이정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통주 제조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를 결정했어요. 이 나이에 공부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정선은 매일 밤 경영 서적을 읽으며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경제신문도 빠짐없이 읽었어요. 며느리에게 무능하다고 멸시받았던 기억이 더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절대 그런 소리 다시 듣지 않겠어. 한편 서울에서는 소연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의료사고 은폐 시도가 공식 확인되었어요. 한 과장, 3개월 정직 처분입니다. 원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소연의 친정에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대규모 조사가 진행된 거예요. 여보, 회사 계좌가 모두 동결됐어. 소연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벌금만 30억이 나왔다고 해. 소연의 어머니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소연은 병원 휴게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돈과 지위로 유지되던 자신의 권위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동욱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아내의 정직과 처가의 파산으로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엄마라도 계시면. 동욱은 어머니 생각이 났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정선은 서울의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 정신을 회사 발전에 쏟아 붓고 있었거든요. 젊은 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라인을 만들어야 해요.
박서준이 기획서를 들고 왔어요. 좋아요. 2년 안에 시장에 내놓읍시다. 이정선이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서재에는 특별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뺨을 맞던 날 눈물을 닦았던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절대 잊지 말자. 이정선은 그 액자를 볼 때마다 다짐했어요. 굴욕을 당했던 그날의 분노와 결심이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50% 늘었습니다. 윤채원이 기쁜 얼굴로 보고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이정선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산책하는 이정선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에서 이정선은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오늘은 송림의 새 제품 출시일이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화형이 나왔습니다. 박서준 팀장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전국 백화점과 고급 주류 매장에 화형이 일제히 출시된 것입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전통주였죠. 반응이 어때요? 이정선이 물었습니다. 폭발적입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2시간 만에 완판됐어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형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세련된 디자인과 부드러운 맛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주문이 밀려들고 있어요.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윤채원 이사의 보고에 이정선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2년 전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굴욕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죠. 한 달 후, 이정선은 경제 전문 방송국의 메인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기적의 경영이라는 제목의 특집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70세의 회사를 인수해 2년 만에 300% 성장을 이뤄낸 이정선 회장님입니다. 소개와 함께 박수가 터졌고 이정선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7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인생의 후반부에 진정한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 회사에 갔을 때 직원들이 70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눈으로 바라봤죠. 그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인터뷰는 전국 생중계로 나갔고 시청률은 2배로 치솟았습니다. SNS에는 존경한다, 용기를 얻는다는 응원이 쏟아졌어요. 송림그룹의 미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대답과 동시에 스튜디오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이정선은 광안리 해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송림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지금이 70년 인생 중 가장 자유롭고 당당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사는 거구나.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정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굽신거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소연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시도로 징계조사를 받던 소연은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한 과장님, 개인 물품은 오늘 안에 정리해 주세요. 냉정한 안내를 들으며 20년 넘게 일한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의사 면허는 있어도 어느 병원도 받아주지 않았죠.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 의료소송으로 인한 수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떠안은 소연은 울먹이며 동욱에게 매달렸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소연의 친정도 몰락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산이 전부 압류되어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죠. 따라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 과거의 권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초라한 노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동욱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뉴스에서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코너였죠. 다음은 70세에 사업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는 송림그룹 이정선 회장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동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야. 화면 속 이정선은 당당한 정장 차림으로 인터뷰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2년 전 뺨 맞고 쓰러져 있던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동욱이 외치자 소연이 거실로 뛰어나왔고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어머니라고?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시어머니가 200억 매출 기업의 회장으로 전국 방송에 소개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한 거지? 소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인 순간이었죠. 엄마께 연락해보자. 동욱이 급히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디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며칠 밤을 뒤척이던 소연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엄마, 우리 부산에 가자. 딸아, 우리가 무슨 얼굴로 그래도 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것만이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 무렵 부산에서는 김민준 변호사가 이정선에게 서울 가족들의 근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친정도 파산했고요. 조만간 부산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정선은 담담하게 말하며 서재 벽에 걸린 뺨 맞던 날 사용한 손수건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냉정하게 판단하겠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2년 전에 상처받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지금은 수백억 원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KTX 부산행 열차에서 소연과 소연의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한때 지역 유지로 자랑스러워했던 소연의 어머니는 이제 값싼 옷을 입고 있었고 의사였던 소연도 명품 가방 대신 낡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니. 우리가 잘못했으니 빌어야지. 소연의 어머니도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이정선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부산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를 통해 수소문에서 알아낸 주소였어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서자 두 사람은 압도되었습니다. 저기가 시어머니가 사는 곳이야? 소연이 50층 높이의 빌딩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서울의 집보다 훨씬 비싸 보였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그분이 이런 곳에 사신다니 소연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 가난한 시댁이라고 업신여겼던 일들이 부끄러워졌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아파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가자. 이제 가야 해. 소연이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거든요. 빚독촉이 연일 이어지고 있었고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204호 앞에 서자 두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소연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승진 파티날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던 순간 바닥에 넘어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느꼈던 우월감, 그리고 사돈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모욕했던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엄마, 나 무서워.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이정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표정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연과 소연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정선은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한참 동안 응시했죠. 어머니, 염치 없지만 저희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과거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매달렸어요. 자존심 따위는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사돈어른,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소연의 어머니도 이정선의 발치에 엎드렸어요. 지역 유지라는 권위와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빌고 있었습니다. 이정선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만난 거지를 보는 것처럼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없이 차갑게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들어와. 이정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명령조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과거 며느리에게 쩔쩔매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연 모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에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큰 창이 있었고 고급 가구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이정선이 지시했어요. 소연과 소연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정선은 여유롭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이미 모두 파악했다. 이정선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 모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다 들었어. 소연이는 의료사고로 해고됐고 친정은 부동산 투기로 파산했지. 빚도 수억 원이라고 하던데. 이정선의 정확한 정보에 소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을 기억하지? 이정선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소연이, 네가 승진 파티를 했던 날 말이야. 내가 와인 잔을 실수로 깨뜨렸을 때를 말이다. 소연의 몸이 떨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거실 한복판으로 불러세웠어. 그리고 사돈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 결혼할 때 집 한 채도 못 해준 시어머니가 감히 주인 행세할 자격이 있냐고. 이정선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어요. 그 다음엔 뭘 했지? 내 뺨을 때렸지. 힘껏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렸잖아.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20년 넘게 먹여주고 재워줬다고도 했었지. 마치 내가 거지인 것처럼. 이정선이 계속해서 그날의 일들을 정확히 되짚었어요.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무능한 시댁이라고 업신여겼죠.
소연의 어머니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소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과거의 행동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선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이 느껴졌고 성공한 기업인다운 위엄이 온몸에서 풍겨 나왔습니다. 이정선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소연과 소연의 어머니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거실에는 바닷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돈을 달라고 왔구나. 이정선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너희에게 돈을 줘야 하지? 소연이 고개를 들어 이정선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친다고? 그게 진심인지 어떻게 알지? 이정선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소연의 어머니도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있었습니다. 소연아, 너에게 기회를 하나 주겠다. 이정선이 소연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돈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거야. 대신 일할 기회를 주지. 소연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어요.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송림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해봐. 해외 지사 계약 업무를 도와주는 거야. 계약직이요?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의사였던 자신이 일반 회사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월급은 200만 원이야.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아. 이정선의 말에 소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과거 의사 시절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성실하게 일해야 하고 그 모습을 내가 지켜볼 거야. 어머니, 싫으면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이정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연은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어요. 어떤 일이든 하겠어요. 이정선은 소연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당신. 소연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몰락은 탐욕과 불법의 결과야. 스스로 책임져.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소연의 어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돈어른,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지? 나를 가난하고 무능하다고 멸시했으면서. 이정선의 말에 소연의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소연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송림 그룹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날 소연은 긴장했습니다. 신입사원 한소연입니다. 소연이 인사했어요. 동료들은 나이 많은 신입사원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박서준 팀장이 소연을 맞았어요. 이정선으로부터 소연의 사정을 대략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아요.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서 정리하고 번역 업무도 도와주시면 됩니다. 소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 더미를 받았어요. 과거 의사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업무였습니다. 이게 내 일이구나. 소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첫날 업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소연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서류만 정리했는데도 몸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과거 자신이 누렸던 부와 권력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동욱이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어요. 김민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내분이 부산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김민준이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가 소연이를 도와주셨나요? 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단순한 도움은 아니시겠죠. 스스로 일어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김민준의 설명을 들은 동욱은 안도했어요. 어머니의 현명함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동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은행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이게 뭐지? 동욱이 은행에 문의하자 이정선이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것이었어요. 따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서 독립하거라. 동욱은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동욱은 휴대폰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의 번호는 바뀌어서 연락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전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산에서 소연은 한 달째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이 계약서 번역 정말 잘하셨네요. 동료가 칭찬했어요. 소연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소연이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생겼습니다. 퇴근길에 소연은 이정선의 아파트 근처를 지나갔어요. 멀리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고 있었죠. 어머니, 소연은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릴 만한 변화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선도 소연의 모습을 봤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김민준을 통해 소연의 근무 태도를 계속 보고받고 있었거든요.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준이 보고했어요. 그래, 조금 더 지켜보자. 이정선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정한 교육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건은 어떻게 됐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재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개관 예정이에요. 이정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한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정선은 서재에 걸린 손수건 액자를 바라보았어요. 과거의 굴욕이 담긴 그 액자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정선의 눈빛에는 냉철함과 함께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모두가 성장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송림그룹 사무실에서 마지막 계약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버거웠던 업무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소연 씨, 이번 일본 계약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박서준 팀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소연이 번역한 계약서 덕분에 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거든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소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3개월 전에 오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성실하게 일했죠. 회장님이 부르세요. 직원이 소연에게 말했어요. 소연은 긴장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이정선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이정선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앉아. 이정선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소연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3개월 동안 어땠어?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아요. 소연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과거 의사 시절보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직원들이 내 칭찬을 많이 하더라. 이정선이 말했어요. 소연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성실하게 일한다고, 동료들하고도 잘 지낸다고. 감사해요. 소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계약을 연장할까 생각 중이야. 이정선의 말에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소연은 숨을 멈췄어요. 어떤 조건일지 궁금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용서하겠어. 하지만 존엄을 잃었던 기억은 잊지 마. 이정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존엄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야. 성실한 노력으로 얻는 거지.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소연이 일어나서 깊게 절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관대하신지. 일어나. 이정선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소연을 일으켜 세우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동욱이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준 종잣돈으로 유통업체를 차렸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나름대로 잘 되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 매출 좋네요. 직원이 보고했어요. 동욱은 뿌듯했습니다. 스스로 일구어낸 성과였거든요. 엄마 덕분이야. 동욱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편 이정선은 큰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이 남긴 고향 임야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땅에 노인 복지 시설을 지을 거예요. 이정선이 김민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으로 만들겠어요. 좋은 결정이세요. 김민준이 감탄했어요. 수십억 원 가치의 땅을 선뜻 기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몇 주 후 이정선의 기부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전국 뉴스에서 크게 다뤘습니다. 송림그룹 이정선 회장이 100억 원 상당의 부지를 노인 복지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이정선의 사진과 함께 복지관 조감도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70세에 사업을 시작해 성공한 이 회장의 선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소연의 어머니는 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월세방 작은 TV 화면에 나오는 이정선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소연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과거 자신들이 멸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탓이야. 소연의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어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몰락이 정당한 대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선은 송림그룹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겠어요. 이정선이 임원진에게 말했어요. 노인 복지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요. 박서준과 윤채원도 이정선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성장한 회사를 이제는 스스로 잘 이끌어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복지관 기공식 날 이정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어요. 저도 한때는 존엄을 잃고 좌절했던 적이 있어요. 이정선이 마이크를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정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녁에 이정선은 서재에 들어가 손수건 액자를 내려다보았어요. 과거의 굴욕이 담긴 그 액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정선이 액자를 조심스럽게 치웠어요.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바닷가를 걸으며 이정선은 만족스러워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소연은 이제 송림의 정규직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동욱도 서울에서 자신의 사업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정선 자신이 진정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사는 거구나. 이정선이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70년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1년 후, 이정선이 기부한 부지 위에 세워진 은빛 희망 복지관 개관식 날이 밝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언론사 기자들과 지역 관계자들,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할 어르신들까지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정선은 정갈한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72세가 된 지금도 그녀의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이정선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선이 차분하고 품격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존엄을 잃고 굴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선의 고백에 청중들이 놀랐어요. 성공한 기업인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은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정선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이정선은 복지관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 건강검진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까지 모든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정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런 곳이 있어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기댈 곳이 생겼어요. 이정선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동욱과 소연이 봉사복을 입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동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어 보였어요. 잘 지내고 있구나. 이정선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동욱의 작은 사업체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김민준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연도 다가와 깊게 절했어요. 송림에서 1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정선이 소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과거의 원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희도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소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삶의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선은 부산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서재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손수건 액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의 굴욕이 담긴 그 액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구나. 이정선이 액자를 분해해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 작은 화로에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하얀 연기가 바다 쪽으로 날아갔어요. 고마웠어.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정선이 연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복수의 상징이었던 손수건이 이제는 성장의 증거가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몇 달 후 이정선은 송림그룹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전문 경영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재단 이사장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서류예요. 박서준이 퇴임 관련 서류를 가져왔어요. 수고 많았어. 이제 너희가 더 잘할 거야. 이정선이 믿음직하게 말했어요. 그녀가 키운 직원들이 이제는 훌륭한 경영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정선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70세에 시작해서 성공한 뒤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한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노력과 성실함으로 얻어낸 존엄의 가치를 보여준 인물 신문 기사에 이렇게 평가되었어요. 이정선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욱의 사업도 점점 커졌어요. 작은 유통업체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소연도 송림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해외 사업부 팀장까지 승진했어요. 당신,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 소연이 동욱에게 말했어요.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야. 진짜 고마운 분이야. 동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주말이면 부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과거의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정선은 이제 여유롭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국내외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독서와 서예 같은 취미 활동도 즐겼습니다. 재단 운영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후원자로서만 조용히 지원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이정선은 광안리 해변을 혼자 거닐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72년 인생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이름으로 사는구나. 이정선이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이정선이라는 이름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어요. 멀리 광안대교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정선은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산책을 계속했어요. 굴욕에서 시작된 여행이 진정한 존엄으로 끝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분노가 아닌 성장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킨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설이 되었어요.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구나. 이정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70년 만에 비로소 찾은 자신만의 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바다 저편 수평선이 희망차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정선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70세라는 나이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던 그 순간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굴욕을 분노로 키우지 않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복수 대신 용서를, 증오 대신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정선의 이야기는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존엄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면 이정선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